안녕하세요. 황계현 세무사입니다. 이제 벌써 12월도 다가오고, 이제 연말정산을 조금씩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또 돌아왔네요. 자, 오늘은 좀 연말정산 폭탄받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말정산이 환급되는 원리는 이제 내가 먼저 낸 세금보다 법적으로 내야 될 세금이 더 큰 경우에 그 차액분이 환급되는 원리입니다. 이제 원천세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급여에서 내가 급여 받을 때 세금 떼고 받죠. 그 내가 뗀 세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급여가 받을 때 내가 원천세 뗀 게 없다. 그러면 당연히 환급되는 금액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내가 이유 없이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이 되겠죠. 이제 원천세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정확한 계산 구조를 따라서 계산된 게 아니라 그냥 대략 이 정도를 먼저 내라라고 이렇게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내가 이유 없이 더 국가에 낸 세금을 이제 돌려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길래 환급이 이루어지는지, 그럼 환급을 받으려면은 좀 어떤 거를 알아두어야 좀 유리한 건지 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말정산 계산 구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뭐 복잡하긴 해요. 이제 복잡하긴 한데 뭐 요걸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뭐다? 요 이제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거, 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공제 및 감면, 요게 커져야지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진다. 예. 특히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액공제 감면, 소득공제 뭐 요런 거를 뭐 절세를 위해서 좀 기획을 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거의 유일한 게 이제 인적공제랑 신용카드 등 사역공제, 요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소득공제는. 그리고 이제 세액공제나 감면 같은 경우에 이제 제일 큰 게 이제 특별세액감면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거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요거 나간 거 이제 공제를 해주는데, 사실 요거는 절세를 위해서 내가 일부러 돈을 더 쓰는 항목들은 아니잖아요. 내가 쓰다 보니까 세액공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근로소득자가 절세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다른 연말정산 동영상 보신 분들도 이제 좀 아시겠지만 귀에 확 와닿는 얘기를 잘 안 하죠. 그게 왜냐면은 이제 할 얘기가 없어서 그래요. 진짜 뭐 절세라고 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가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연말정산을 안 하면은 내야 될 것도 없고 환급 받을 것도 없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제 연말정산이라는 거는 로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연말정산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공제 및 감면, 요런 게 가장 기본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보면은 뭐 보험료, 의료비 뭐 이런 거 다 나오죠. 기부금 이런 거 반영해서 다 계산되죠. 근데 연말정산을 안 하면은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세금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연말정산 폭탄 맞는 사람들 특징 좀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체크카드 절대 안 씁니다. 예, 신용카드 혜택이 좀 좋아져서 많이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체크카드 절대 안 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현금 영수증 받는 거 귀찮아합니다. 이제 돈은 쓰고서 그 번호 찍는 게 귀찮아서 현금 영수증 안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서류 챙기는 것도 이제 귀찮아하세요. 이런 분들이. 이제 연말정산 하려면은 세액공제나 감면, 뭐 소득공제 이런 거 적용하려면은 이제 부수적으로 좀 따라와야 되는 서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좀 잘 안 챙겨주시는 분들이 좀 간혹 있어요. 지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실히 좀 제한이 되겠죠.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적용을 이제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네 번째, 인적공제를 잘 모른다. 이게 자기가 부양을 하고 있는데 뭐 인적공제를 안 넣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잘 몰랐다고 해가지고 뭐 다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냥 못 넣는 분이 계시는데, 이런 거는 본인이 좀 직접 잘 챙기셔야 돼요. 왜냐면은 연말정산 해주는 사람이 내 식구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내가 누구 부양하고 있는지 이런 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건 좀 직접 챙겨주셔야 되고. 그리고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 이제 연말 다 돼서 이런 동영상 찾아본다는 거죠. 이제 연말정산 끝나거나 절세법 같은 거 찾아보고. 이제 해가 지나면은 답이 없습니다. 물론 이게 연중에 계속 챙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12월이 된다고 요거를 본다고 해서 뭐가 안 나올 세금이 이렇게 확 줄어들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급여소득자는 이제 소득공제 중에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감면 중에서 뭐 절세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별로 없다. 근데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좀 건들 수 있을 만한 게 인적공제랑 신용카드 등 사용소득공제예요. 그럼 먼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좀 같이 먼저 볼게요. 이거는 근로소득자가 좀 뭔가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절세 방법입니다. 다른 거는 뭐 다 부수적으로 따라온다는 성격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낸 거 공제되는 거, 뭐 건강보험료 낸 거 공제되는 거, 이런 거는 내가 의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세금 줄이려고 국민연금 더 내야지 뭐 이런 사람 없으니까. 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받으려면은 일단 먼저 총급여액의 25% 초과를 한 금액부터 공제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서 1년 동안 총 받은 게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250만 원. 250만 원보다는 더 많이 써야 돼요. 250만 원까지는 이제 아예 공제 대상이 이제 공제가 안 되는 거고, 이게 초과분만 공제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 그 정도는 쓰셔야지 좀 공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공제율을 보시면은 체크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2배가 높아요. 물론 뭐 다른 거 공제율 보면은 뭐 전통시장이라든지 뭐 그리고 대중교통 그리고 뭐 도서나 뭐 문화 이런 거에 쓰면은 또 공제율이 올라가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 이제 뭐 절세를 위해서 책을 더 보거나 하진 않잖아요. 뭐 절세를 위해서 대중교통 뭐 한 번 탈 거 2번 타고 뭐 일부러 더 그러시는 분은 없잖아요. 다 최소한만 쓰는 거지. 근데 이제 내가 좀 건드려가지고 똑같이 돈을 쓰더라도 내가 좀 건드려서 세금을 줄여보겠다 하시면은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이 좀 월등히 우월합니다. 그래서 좀 절세를 위해서는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많이 쓰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인적공제. 인적공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가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으면은 뭐 그 사람들 인원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을 빼주겠다. 요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한 명당 150만 원씩 공제됩니다.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공제가 가능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한 명당 150만 원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가장 적용하기 쉬운 게 이제 부모님이에요. 소득이 없는 부모님. 이제 물론 이제 소득이 뭐 아이 영원이어야 되냐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이게 요건으로 따져보면은 뭐 100만 원, 총급여액으로 따지면은 500만 원 이런 요건이 있는데, 요게 금액이 너무 미미해서 사실 없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소득이 없는 부모님은 부모님 인적공제 대상으로 추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중복 적용은 또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님이 있으신데 형제가 뭐 공동으로 부양을 하고 있다. 근데 뭐 형제 둘 다 어머님을 넣어서 연말정산을 하는 게 가능하냐? 뭐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형제 중에서 한 명만 어머님을 이제 등록을 해서 인적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위에 말씀드렸던 이제 경우에 따라 추가 공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로 또 200만 원, 그러니까 총 350만 원 공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부양하는 가족이 70세 이상인 경우, 아니면 본인이 70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부양하는 가족이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00만 원 추가로 또 공제가 들어가서 250만 원 공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을 보면은 이제 절세를 위해서 좀 요런 거는 제가 추천을 좀 안 드리는 것들이에요. 일단 먼저 연금계좌 가입하고 납입하는 거. 요거 뭐 연금계좌 가입해서 납입하면은 그 금액의 15% 뭐에서 뭐 12%, 15% 세액공제 된다. 뭐 요렇게 해서 이제 납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절세 목적으로 하시는 거라면 저는 이제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중도 해지 하거나 아니면 연금 수령 요건을 안 충족하는 경우에 요게 상당히 까다로워요. 연금 수령 요건이라는 게 이게 한 번에 꺼낼 수 있는 금액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연금 수령하려면은 나이도 일정 나이 이상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만약에 그 요건을 미충족하면은 16.5%로 과세를 합니다.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오늘 연금계좌 가입하고서 100만 원 넣었어요. 근데 내가 한 일주일 뒤쯤 이거 생각해보니까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해지해. 그러면은 100만 원이 다 돌아오냐? 아닙니다. 16.5% 떼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84만 5천 원 들어오겠죠. 이건 좀 억울하지 않나요? 이건 내 돈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절세 목적으로 연금계좌 가입 같은 건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기타 절세 목적의 지출을 하시는 거. 이게 왜냐면은 이제 지출한 만큼 세액 감소 효과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 쓰면은 내가 이걸로 절세 효과를 보겠다라고 하면 이제 1,100원, 1,200원 세금이 줄어야 되는데 1,000원만큼도 줄어들지가 않아요.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1,000원만큼도 세금이 줄어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세 목적으로 뭔가 내가 불필요한 지출을 한다. 그런 거는 좀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이제 오히려 그냥 세금을 내버리는 게 더 낫죠. 쓸데없이 지출을 할 바에는. 그리고 기부금은 이제 절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누군가를 돕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시고 절세는 좀 부수적인 효과다. 요렇게 좀 인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쓸데없이 말이 길었는데 좀 마무리를 짓자면은 이제 절세는 습관이다. 미리미리 챙기자. 요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말 돼서 이런 거 준비해봤자 그게 효과가 크지 않거든요. 이건 연중에 계속 습관처럼 내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챙기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뭐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